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뤄보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찾아보는 방송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개괄적인 이슈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팝업을 하면서 이러한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또 투자 모멘텀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국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이슈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일단 오늘 당장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거버넌스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 옛날에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ESG 중에서 거버넌스 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거버넌스라고 하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모멘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지배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업 인적 분할하고 또 대주주의 후계구도하고 이러한 지배구조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부분.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 이것도 거버넌스야.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LG화학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통과됐지만 이것도 거버넌스 툴에다 봐야 돼.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는 갖다 얘기해서 기업들이나 재벌들한테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이제 뭐라 그럴까 감사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데 또 주총에 참가해서 표결권을 또 하고 이런 거의 강도가 굉장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랭킹 점수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또 밑그림에는 요새 공정경제 3법이 있어요. 공정경제 3법. 이것도 이제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정경제 3법에서 또 여러 가지의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대기업들 간의 거래들을 규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툴 안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대선까지 정부의 정책 주도형 거버넌스, 그 다음에 대주주들 간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 이거는 오늘 내가 한국경제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 그럼 전셋값이 올라가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가장 필요한 게 대출, 전세 대출의 차이만큼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중 금리가 갖다 해서 은행 예금에서 입금자한테 주는 금리랑 전세 대출 끌어들여 대출 주는 금리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 예대맞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은행이 돈을 벌겠죠? 그치. 그래서 은행주 올라가는 것도 거버넌스 현상. 그래서 그동안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은행 펀드들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계속 떨어졌다면 9월 달부터 새로운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은행주도 바닥짓고 올라가서 KB금융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신한주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 이제 신한지주도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거버넌스 현상이 금리를 건드릴 것 같고, 이 금리 건드릴 때까지는 은행주가 또 주도할 것 같고. 금리를 건드린다는 말씀은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금리 인상. 근데 선생님, 우리는 미국하고 금융정책을 걔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저금리 시대를 유지하거나 이제 정책의 변화가 서서히 나올 것 같아. 거기도 한 1년 지나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상황이
나오냐 아니면 따라가냐 그 오차가 있을 뿐이지. 그럼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라든가. 금리 역전까지는 안 걸 것 같고. 그 상황을 봐가면서 페이스를 조절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체감 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어 우리는. 대출 금리. 그 다음에 가장 나쁜 대출이 약관 대출이라고 생각해. 보험 약관 대출 말씀이신 거죠? 완전히 불황형 대출의 대명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러니까 보험은 깰 수 없고 깰 수는 없고 근데 장사는 안 되고 돈은 힘드니까 내가 예금 돈 불입한 거를 담보로 내가 돈도 더 대출 받아갖고 더 높은 이자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품도 어쩔 수 없이 쓰는 상황. 왜냐면 이거라도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3, 4 금융권은 무슨 완전히 사채 금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그 불황형 대출로 약관 대출이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각도가 60도 각도로 붙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는 예대맞아. 그래서 은행주하고 보험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다시 또 상승할 것이다. 거버넌스 시스템하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는 조금 새로 팝업한 이슈들 중에서 이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누가 가지고 가냐 항상 궁금했는데 대한항공이 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와 관련해서 목요일장에서 시간회에서 이제 관련주들, 아시아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고 또 금요일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목요일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이 가지고 갔을 때 좋은 점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면 금요일장 기사에서는 한진칼 쪽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사이클로 볼 때 그 한진칼,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뉴스에 하나의 그 팔로더맨,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팔로더머니 반도건설 그 회장님이 간단히 얘기해서 약간 은퇴 스타일로 갑자기 이분이 그 강성부 펀드와 연계해서 간단히서 조현태 회장의 반대 측에 섰던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약간 은퇴적 상황, 그리고 경방이 그 한진을 그 지분을 그거를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 사모펀드에다 넘기고 또 추가 사고하는 경방이 또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항공 인적 분할 공부하면서 자사주의 마법 공부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번 확정되면 이제는 이 지배구조에서의 조은태 회장이 이미 승리했다. 그리고 또 백기사의 델타항공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이 나오면 한진칼 그러니까 한진칼이 이제 급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먹혀 들어갈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안 된다에다 배팅할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이다. 주주들 싸움을 갖고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 이대로 내면 안 된다. 국가보조금 2조 긴급 지원금 나서 2조 한 5천억 나갔나? 2조 4천억.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정부에서 이거를 기획한 어떤 정책 위반자들이 계실 거야. 네, 그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인수가 무산되면서 바로 정부 내부적으로는 대한항공밖에 없구나 라면서 이 인수를 또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밑 작업을. 나는 이럴 때 경제적 사이드를 보지 않고 팔로더맨하고 정치적 사이드를 볼래. 근데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데 정책적으로 옛날 군부 시대도 아니고 인수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려면 뭔가 이거 인수에 대신 뭘 이렇게 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아시아나 항공의 태동부터 투자 역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아시아나항공의 처음 시작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간단히 해서 경상도 영남계 그 뿌리. 네. 그러면 전라도에도 민항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게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와 전라도 화개장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본원적인 뿌리까지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지역적인 에너지에다가, 근데 이쪽이 망아갔어. 네. 그러면 이쪽과 연관된 인맥이나 그 흐름에서 이걸 엎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 금융계에는, 그 전라도 계통의 인맥이, 약하죠. 세요? 10년 전에는 굉장히 약했어. 그런데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 현재까지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오.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전라도 쪽이요? 그러면 이 금융자본과 연결돼서 산업자본, 금융자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정부의 정책, 이게 잡아져 갖고 하나의 그 두 가지 툴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대한항공 쪽으로 가는데, 이게 태상이 이게 중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역 감정의 원초적 뿌리가 있고, 이거를 더 큰 국책에, 그러면 진짜 국책은행, 국채항공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여기도 위원회 시스템으로 가야 돼. 우리가 녹지자 공부할 때 그 선대 위원회 시스템이 모감 연구소도 통해서 이렇게 지배했듯이 이것도 위원회 체계로 보이지 않는 툴이 나오는데, 그러면 조은태 회장의 실권이 이게 바지 사장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 그럼 그분이 그거를 끝 마지막 카드에 도장을 찍겠나? 굳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미 할까? 이제 지분 확보했고 했고 끝났는데. 화이트게 해서 났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자꾸 송영동 부지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 재원을 계속, 또 어떤 면에서 땅 팔아 여기다, 그러면 자기는 그 땅 갖고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부상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너 이게 갖고 가, 이게 독약이 될 수가 있네. 이 경영자 입장에서 이걸 알 거라고. 내가 커져서 튼튼한 돈을 내 돈으로 갖고 저걸 인수해 갖고 하나의 독과 시너지 효과 나면 오히려 그때는 정부가 오히려 반대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정부 정책 주도하에서 이걸 갖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난 체력은 안 돼. 돈 대줄 테니까. 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권력은 어떻게 되지? 이거 가장 민감한 부분 같고, 난 그러면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니까 뒤에다 백기사나 이렇게 해서 진짜 표 대결할 때 나는 하고 싶은데 얘가 이렇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궁극적인 그런 전략을 할 것 같아. 이게 합쳐질 군번들이 아니야, 이 뿌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 인하를 할 때 올라갈 때 때려라. 아시아나그룹. 그리고 되더라도 또 됐어. 네. 그러면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갖고 있는 지분 가치를 그대로 더 평가를 왕창 줘서 받아겠어? 절대 아니지. 그러면 갖다 얘기해서 이 구주를 완전히 희석화시켜서 신주 발행해갖고 완전히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비율 비슷하게 난리 나듯이 여기 박살내고 여기를 키워갖고 합치면 그러면 나는 매력 있다 생각했지만, 여기 그 반대편 세상에 그걸 용납하겠어? 그러니까 이 충돌들이 또 지배구조 또 충돌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정부에는 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근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물론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국적항공사가 2개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면 더 네임밸류도 높아질 것이고, 이미지라던가 그리고 약간 시장에서 독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득도 있잖아요, 분명.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만 너무 부각시킨 부분이야. 나는 세상은 이렇게 정의와 공정과 이런 거보다 탐욕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 좋지, 우리나라. 와. 근데 그건 주인은, 그럼 그건 국가과 위원회 거가 된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내 거 아닌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암만 좋아도 내 거 아니면 난 싫어. 아주 원초적인 걸로 가자고.
이 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말 많고 탈 많고일 것 같고, 이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년 4월 선거구나. 그때까지 뭔가 정해지진 않을 거고. 그냥 입에 탁 해서, 그러니까 탁자 안에 앉혀놨어.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볼래.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강성 펀드가 뭐라 그럴까, 물 먹은 꼴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가의 재편 현상이 막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한진그룹에 관련된 투자 전략, 대한항공만 사자. 대한항공만? 근데 선생님,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면 어쨌든 대한항공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진카를 안 사는 건 알겠는데 왜 대한항공을 사요? 이제는 코로나에서 이제 업황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조현태 회장, 그러니까 뭐 돈을 다 대겠다. 그러면 궁극적인 중심은 나는 이제 대한항공도 올랐다 빠질 것 같아. 이것도 뭐 하면 여러 가지 비율이나 뭐 하면, 그래서 빠졌을 때 오히려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처모여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한진카는 매도. 한진카는 매도, 한진은 매수. 한진은 몇 도요? 요게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 또, 한쪽은 강성펀드와 그 외, 한쪽은, 백기사 델타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방이 중심이 된 사모펀드가 있어. 경방 현금 부자거든. 저기, 우리 영등포의 경방 타임스퀘어? 그 경방이 그 경방이에요? 그렇지, 임마. 경방이 가까이 있었네요. 가까이 있었지. 몰랐지? 왜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그 경방 타임스퀘어가 경방 거였구나. 그 현금이 엄청 많으니까. 옛날에 방직회사들이 저 도심 영등포 쪽에 영등포가 시골이었어. 그때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방림하고 경북 땅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도심 안에네. 그러니까 땅가 올라서 신세계 합작해서 타임스퀘어를 만든 거야. 그랬구나. 경방이야, 그 경방.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현재 경방 인베스트먼트야, 걔네들. 인베스트먼트 너무 많아요. 넷마블부터 시작해서 녹십자, 이제 경방까지. 그럼 경방을 선생님이 두고 꽃놀이패다라고 하셨는데, 경방을 왜 꽃놀이패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경방이 14,000원 갔다 주가가 지금 11,000원대로 빠져 있어. 주가도 매력적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 싸움부터 하면 비싸게 팔자지. 이렇게, 아니면 캐스팅 보트 역할, 내 말 잘 들어. 조금 물려. 알밖에 한 거지, 이제. 어떤 면에서. 좋네. 그러니까 요 싸움의 균형추에 따라 아주 좋은 잃을 것 없이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뭐 판을 깰 수도 있고, 막 이런. 판을 깬다면 또 어느 쪽에서 뭔가 조건을 내밀고, 그렇겠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깰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박이 꽃놀이 팔 것 같고. 그럼 선생님, 에어부산이나 금호산업, 우선주, 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이렇게 되면 항상 공식이 있잖아. 우선주가 먼저 올라가야 돼. 금호산업 우선주. 그리고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이거는 분리 매각을 해야 매력이 있는데, 나는 올라갈 때 때리고 분리 매각이 이게 되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갈 때 팔고, 나는 감자당할까봐 걱정이야, 오히려. 희석화될까봐 걱정이고. 또 직원들은 구조조정될까봐 걱정이고. 아니, 두 개 합쳐봐. 노선 겹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건체적인 거는 사이즈는 크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파리 노선인데, 이게 대한항공 아시아는 이게 다르잖아? 이걸 통폐합 시켜놨어.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살아남겠어? 그 노선 정리가 가까이 해서 사람 자르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코로나 사태 플러스 만약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같이 엮이면서 인력 구조 조정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닌가. 근데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합병 반대예요. 그치. 왜냐하면
제 나름 저의 생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외국 사람들도 엄청 서비스 굿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경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항공에서 뭐 하면 아시아나항공도 뭐 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약간 갑질로 유명하잖아요. 자기들밖에 없으면 또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독과점보다는 좀 경쟁하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이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제 계속 주인 찾기 과정이 아니야. 나는 이러다가 나중에 삼성그룹이 갖고 갔으면 좋겠어. 그럼 대박 아닌가요? 그러면 아시아나 관련된 종목들 다 상한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 찾기 게임에서 이제 의사결정의 그 빅맨들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다가 이게 다 어긋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쉽지 않아. 이거는 경제적 사이클로 보지 말고 정치적 사이클로 보자.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뭐? 네이버 게시판에 저는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모든 게시판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삼성이 이 종목 인수하면 대박인데 라는 글이 어떤 종목이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누구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아시아나가 삼성을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대한항공보다 더 클 수도 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러니까 나는 현 정부에서는 해결 안 된다. 현 정부 꽤 오래 남았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해결 안 돼. 그냥 지지고 볶고 조정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치고 막 하고. 근데 대신 정책 위반전하면 뭐라도 하는 흉내가 내야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또 정부에다 또 진급 지원.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갈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도 나고 경제가 다 정상화되고 뭐 하면 진짜 주인이 나오지 않을까.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H&M도 봐. 우리가 구조로 이게 현대차 그룹이 갖고 갈 겁니다. 이러면 대박이었는데 벌써 이미 엄청. 안 갖고 가도 이미 대박이 났어요, 주가가. 사실 저희 좀 자랑 좀 하자면 H&M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과연 현대가 가지고 갈까요? 뭐 어떻게 뭐 주가가 오를까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히려 시간 여행에서 이제 여행을 끝낸다. 일단 좀 정리를 한다. 너무 갔어. 3,4천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나? 야. 그러니까 또 막판에 9,000원부터는 이게 쉬지 않고 이렇게 가.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힘. 하나의 주도주의 물줄기의 힘. 현대글로비스, H&M의 이 물류의 에너지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현대차 그룹이 갖고 가면 오히려 주가를 끝날 것 같아요. 이슈가 딱 호재가 터졌을 때 이제 그때가 끝나는 거 같아요. 끝물이다. 알겠습니다. H&M 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사실 H&M 물류의 시대 말씀하신 거는 그 투자 기자 워렌 버핏이 일본에 있는 상사 기업들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지 지금 그도 꽤 한 몇 달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좀 누르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선생님이다. 그럼 좋은 얘기했어. 아직 상사가 LG 상사만 갖고 현대 상사는 안 갔어. 그럼 다음에 현대 상사? 그러니까 종합 상사.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난 워렌 버핏 이분이 큰 직관들이 있는 것 같아. 저렇게 큰 부를 잃었다는 게 하나의 A라는 현상이 나올 때 이 복잡하게 A를 보지 않고 B, C, 이런 걸 다 들여다보시는 분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종합상사 주가가 바이든 시대 때 주도주 될 것 같아. 이제는 갖다 리쇼, 아메리칸 퍼스트, 나 독고다이 이 색에다가 야 너무 심했어. 우리 같이 좀 그래도 왕래하자. 이제는 일본하고도 이제는 뭔가 뚫릴 것 같아.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내가 북한하고도 이제 뚫리겠구나. 근데 군사적인 부분은 안 뚫려.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의 지원, 비료, 그 다음에 산림 녹화, 그 다음에 이 경공업 관련해서 개성공단, 관광 이런 것부터 먼저 뚫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반합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을 보자라는 게 양이 있을 때 양의 극함은 음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진단 키트 관련된 좀 극양의 너무 극단적인.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 내가 메시지를 봐. 아니 전 세계가 저렇게 사망자 만약 20만 되는데 CGN이 왜 빠져?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반토막될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도 왜 해드리냐면 이게 하나의 흐름의 추세야. 지금 이제 끝물이구나라는 걸 예고해 주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가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안 봐. 시장에 돈은. 그래, 뭐 죽을 사람 죽고, 할 사람 하라. 돈을 어딜 보냐? 이제 새로운 왕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조체제나, 이제는 국제기구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 다, 뭐 TPP 빠져나오고, 기후협 빠져나오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되자마자 다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보고나, 이거는 우리나라 남북관계도 이제 4자회담, 6자회담 또 등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종전선언을,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이 바로 치고 들어갔잖아. 이거 국제회담 가다간 자기네들이, 우리가 정부가 주도권이 이럴 것 같으니까 종전선언만 이래도. 벌써. 그리고 경제적 사이드만 이래도. 왜냐면 핵으로 가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데 한 3년 걸릴 것 같아.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부터 먼저 푸는. 그래서 나는 이제 관광과, 그래서 오죽하면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관광, 우리 바이든 정부 딱 시작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진짜 개성공단이나, 그럼 그 금강산관광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 좋은 사람들. 또 많아. JST나. 많아. 또 자화전자 뭐 이런 등등등등 많아. 그리고 DMZ에 땅 갖고 있는 기업, 화주와 DMZ. 그리고 진짜 거기까지 또 고속도로 더 뚫리나, 뭐 여러 가지 철도 뚫리나, 뭐 이런 또 SOC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이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교집합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중국,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그때 아시아 종묘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종묘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수익 보셨나요? 제가 얘기했어요. 소리 좋아. 아시아나 종묘 상승을 했는데 왜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농업, 비료, 산림, 이게 먼저 비료업체하고 아시아 종묘 갈등, 그러니까 농업바이오, 아시아 종묘, 그 다음에 남해화학, 이런 것들이 벌써 딱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벌써 냄새를 맡고 촉이 좋으신 분이 먼저 선침해를 하셨네요. 전 선침해 못했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려요. 제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만 드리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인간 지표 스스로 자일하는 거야? 뭐 이래. 그래도 아시아나 종묘가 상승을 하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읽었던 댓글 중에 그런 뭐 나무를 심거나 약간 이런 대북 사업들 중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상승을 할까요? 라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역시나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크고 관심 있게 봐도 된다. 그렇지. 그건 또 복합재료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그 남북 간의 산림